자, 그러면 우리 2024학년도 기출 얼마 전에 봤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업 에서 또 어느 부분과 좀 관련이 있게 또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길게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2024학년도 기평 1번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뭐 사실 이제 오스벨이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오스벨 이론이 안 나와가지고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진짜 언젠가 나온 게 바로 이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벨 이론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반에서나 뭐 강의를 할 때나 이제 다뤘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요즘 트렌드는 그동안 또 안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가 설명하는 지식, 그리고 나가 설명하는 원리 보면 유의미 수용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자, 학습자의 인지구조 내에 학습 과제와 관련이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하게 학습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인데,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미리 선수학습 같은 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이제 관련 정착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의미 수용학습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전략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교수학습 전략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선행조직자, 점진적 분화의 원리, 통합적 조정의 원리, 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낯선 새로운 아이디어의 학습이 가능하려면 뭐 낯익은 아이디어와 충분하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원리. 사실 이거는 거의 내용 그대로 나온 거죠. 통합적, 신론원에 있는 그냥 통합적 조정의 원리를 쓰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통합적 조정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관련 정착 지식 통합 조정의 원리, 아니면 뭐 이런 통합적 조정 원리, 이런 정도는 그래도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지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반, 제가 이제 수학교육론은 이제 작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죠. 아직 이제 안 넘어갔으니까. 자, 올해 이제 모의고사 반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반하고 통합 모의고사 반 이제 두 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방금 이제 학교 전략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파이널 A, 파이널 B 모의고사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뭐 근데 명칭만 바뀌는 거지 똑같은 건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스벨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스벨 이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에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의 상황이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약간은 조금 어렵게 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2차 함수를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뭔가 좀 확대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좀 해상도가 낮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자, 이게 뭐예요?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있었으면 이번에 학습 과제가 뭐였냐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거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즉,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답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하면서 관련 정착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이거 실제 문제를 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을 들었다면 관련 정착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갔을 테니까 충분히 쉽게 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통합적 조정의 원리는 뭐 워낙 신론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론이 그대로 나와서 되게 쉽게 낸 거고, 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이렇게 갔었으면 쉽게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 니은은 이제 기계적 학습인데 뭐 요게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형식 부력의 원리를 다루는 수업이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나눗셈인데 귀납적 외사법의 나눗셈 파트예요. 이 나눗셈이 수교제 귀납적 외사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나눗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따로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로이덴탈의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때
이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다뤄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적중이 됐는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수의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 부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대수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2, 1, 0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값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뭔가 2분의 1씩 뭔가 빠진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때 이제 나누는 수는 2인데, 자, 일단 여기를 보면은 주어진 나눗셈식에서 나누는 수는 2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함수로 이해해 봅시다. 나누어지는 수 x에 연산결과 y를 대응시킨다고 할 때 y는 2분의 x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에서 1로 가고 1에서 2분의 1로 가고 그럼 0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음수가 도입되기 전 여기서 보면은 형식부력의 원리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형식부력의 원리를 다루기 때문에 형식부력의 원리는 확장, 즉 집합적 개념으로서도 확장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먼저 음수가 도입되기 전에는 x의 범위가 0 이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음수까지 확장을 한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확장한다는 건 결국 얘를 포함해서 넓히는 거예요. 확장을. 음수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분의 x의 그래프가 결국 x는 0 이상의 부분을 포함해서 넓혀지게 되는 거죠. 즉 0보다 작을 때 x 나누기 2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기하적으로, 처음에는 대수적으로 그 다음 기하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4일 때 y좌표를 구하면 나눗셈식을 자연스럽게 또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수의 나눗셈을 기하적인 방법으로도 해석하다니 창의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대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하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음수의 어떤 이제 나눗셈의 관점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괄호 안에 기역에 들어갈 나눗셈식을 써야 되는데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x좌표가 마이너스 4일 때 y좌표를 구하는 나눗셈 식이니까 마이너스 4 나누기 2는 마이너스 2다. 이거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얘가 1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막 1점 주는 게 그냥 좀 되게 수학교육론이 되게 간략해졌어요. 원래 1점 써도 뭐 한 줄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쓰면 1점이었겠죠. 자, 그 다음 기하적 대수적 형식부력의 원리를 위 수업 장면과 관련지어 기하적 측면 1점, 대수적 측면 1점. 요즘 이제 점수가 딱 확실하게 딱딱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드러지는 수학 교과 영역이 나왔어요. 2022.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함정이거든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써야 돼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창의융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1호 개정의 용어고요. 2 개정의 용어는 달라졌죠. 그래서 연결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연결 썼으면 딱 1점이겠죠. 그래서 점수 배점이 이제 딱딱딱 칼같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가운데죠. 즉 기하적 대수적 형식부력의 원리를 이제 각각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기하적 측면은 함수 그래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반직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형식부력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거예요. 기존의 책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유지되도록 하면서 확장이란 개념이 포함해서 가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의미를 썼습니다. 제가 답안 작성할 때 직선으로 확장하는 것 이렇게 딱 했어요. 아마 이 정도 적었으면 뭐 당연히 1점은 받겠죠. 제가 아까도 아까 그 합격 전략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략 제가 모범 답안을 이제 6줄에서 8줄 정도, 그러니까 10줄 넘어가기 빽빽하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딱 필요한 부분만 써도 어차피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줄. 요 정도면 비포용지 우리 정식 답안지로 나왔을 때 4줄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핵심적인 것만 딱 답안을 적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전공수학에 열심히 또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대수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딱 들어가면 돼요. x가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x 나누기 2로 계산을 했죠. 대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는 2분의 x로 대응시키면서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간 거고, 얘는 x 나누기를 직접 해보는 거죠. 이걸 유지되도록 하면서 x가 0보다 작을 때를 포함해서 확장을 하는 것. 그래서 형식부력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딱 이제 하면서 약간 포인트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로그나,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거든요. 이경우 수학교육론 블로그 하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질문도 하실 수도 있고 한 것들도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포인트로 적어놨습니다. 자,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확장을 한다. 이게 형식 불의 원리의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안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자, 참고로 2022 개정에서의 연결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게 한다.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때 연결 역량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는 꼭 기하와 대수의 연결을 냈었습니다. 이걸 아마 계속 못이 박히게 계속 문제도 풀고 들어왔으면 연결 역량 쓰는 거는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이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공수학 통합 모의고사만 이제 수교론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건데, 제가 그냥 기하적 대수적 형식불의 원리 관련된 문제를 그냥 내버렸어요. 이거를 보면 지금 보세요. 이게 물론 수교재에 있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하적 대수적 형식불의 원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출제를 했는데, 아까 양식하고 똑같죠. 대수적인 양식과 기하적인 양식,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비슷하니까 제가 이제 아까 합격 전략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딱 문제를 보고 뭔가 친숙하고 평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알고 있는 거를 다 쏟아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형태를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나눗셈과 빼기 이렇게만 됐을 뿐이지. 근데 저는 이거를 물어봤어요.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애초에 맨 처음에 이제 기하적 대수적 형식불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거 프로이덴탈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용어.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프로이덴탈은 이를 기하적 대수적 형식불의 원리로 확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는데, 조금 포인트는 다르지만 본문 내용을 보면 되게 이제 편안하게, 이런 거 내가 문제 풀어봤었지, 이런 느낌이 딱 들면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제가 귀납적 외사법을 나눗셈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1, 2월에 수교재 이제 반에서 이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눗셈도 귀납적 외사법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지문 해석 시간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언어 영역 같은 거 막 시소설 수필시고 왜 열심히 합니까? 이 중에 나오면 지문 해석과 분석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돼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풍성하게 푸는데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정수의 나눗셈을 귀납적 외사법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지문에서 귀납적 외사법 나눗셈으로 하는 걸로, 나눗셈을 귀납적 외사법으로 하는 게 나왔네. 그럼 이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해봤으면, 1, 2월 달에 이렇게 했으면 속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딱 보면은 되게 다 친숙한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잘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통합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통합 모의고사반도 그렇고 수교론 파이널 모의고사반도 그렇고 연결 역량 문제, 기하와 대수로 연결하는 연결 역량 문제를 꼭 출제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대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니까 양식이에요. 먼저 기하적으로 해보고 원과 그 접선과의 관계죠. 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보고 A의 풀이 방법과 비교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딱 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연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딱 이거를 이제 봤으면 기하와 대수의 연결이 연결 역량이구나, 이거를 아마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시험 굉장히 쉽게 또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반도 한번 냈어요. 연결 역량. 자,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기하적으로,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 이거는 꼭 연결해서 내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연결 역량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건 뭐 기입형, 거의 기입형이잖아요. 서술형이긴 했지만 연결 역량 딱 하나 쓰면 됐던 것이니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보고 접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쭉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은 어느새 기출, 임용 문제와 친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던 수학과 평가 강의 내용을 요약한 공책의 일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자, 이거 보시면 로그 nx 1 마이너스 완전 로그 뭐 방정식과 관련된 막 구간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답을 풀고 완벽하게 풀이 과정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예시 답안을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자, 보면 일단 교점을 하고요. 자, 이거를 등호로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는데 2차 함수에 적용하면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느낌이 오시겠죠? 대충 그래프 대충 그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하는 거니까 1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딱 축이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2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축으로 돼야 된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1하고 2 사이에 이제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F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고 F2를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F라고 하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됐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F라고 하면 fx가 로그 nx인데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보면 이것도 F라고 하면 F1과 F2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함수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이 과정이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백지 혹은 오답 이에 다른 내용이 없다, 이건 아니죠. X. 두 번째, 문제를 이해한 듯 하나 겨우 풀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꽤 풀었죠. 그다음 합리적으로 풀었어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F1과 F2, 그 F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2점을 줄만 해요. 자, 그렇다고 단순한 계산 실수는 아닙니다. 그냥 계산 실수만 한 정도는 아니고, 사실 풀이 과정 중간에 치명적인 또 실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점 기준표 A에 따르면 2점을 주는 게 맞죠. B를 볼게요. 방정식을 분명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점을 주는 거는 아무도 의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구간 1, 2에서 해가 존재할 조건을 제시하고 모든 n의 값을 구했다. 자, 이게 제가 이거 신론 2를 갖고 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신론 2에서 분석적 점수와 방법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주고 싶다고 한다면 다 명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점 뭐 다 줄 거면 1점, 그리고 부분 줄 거면 0.5점, 그리고 점수 안 줄 거면 0점, 다 명시를 했을 텐데 1점만 명시가 돼 있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1점 아니면 0점을 주겠다로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만족하면 1점 아니면 0점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0.5점을 주고 싶었다면 당연히 이명시험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0.5점이 여기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뭔가 0.5점을 주는 상황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다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럼 갑자기 2.5점을 준다는 그런 근거, 물론 설명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자연수 단위로 채점을 했을 거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모든 n의 값을 다 구하지 못했고요. 존재할 조건을 이제 제시는 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모든 n의 값을 구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얘를 뭐 부분적으로라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0점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n의 값의 합을 정확히 모든 n을 정확히 구하지 못한 시점에서 모든 n의 값을 정확히 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얘도 점수를 받지 못해요. 물론 분석적 점수와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다면 조금 뭔가 채점 요소가 겹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둘째 치더라도 이 두 개의 점수가 없다는 것만큼은 크게 의견이 갈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모든 n의 값의 합을 정확히, 이 표현까지 썼다고 한다면 정확히 못 구했다면 얘는 점수를 못 받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조건을 제시하고 모든 n의 값을 구했다. 어차피 모든 n의 값은 못 구했어요. 그리고 해가 존재할 조건은 제시를 해서 0.5점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건 0.5점에 약간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걸 2점으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0.5점을 줄 거였다면 명시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2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에 의해서 2점, B에 의해서 2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B의 채점 방법. 자, B의 채점 방법. A는 총체적 점수와 방법, B는 분석적 점수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이 분명하게 신론2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교육과정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2점, 2점, 이게 그냥 1점씩이에요.
우리 전체 4점 중에 1점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아니면은 이렇게 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마 요게 합쳐서 1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따로따로 1점 주는 건 조금 너무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채점 기준표 B에 근거하여 설명해라.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문제 해결해서 정리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제가 네모칸 칠게요. 아이고, 네모칸 좀 이상한데 여기까지 2점을 받은 근거를 했고, 왜 나머지 점수를 받지 못하느냐를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H로 뒀어요. 따로 뒀어야 돼요. F로 둔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존재할 조건을 뭔가 제대로 제시했다고, 구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기서 이제 해가 존재할 조건을 좀 잘 제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함수도 좀 다르게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할 조건을 그래서 H로 다 바꿔서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것도 조금 문제고, 그리고 모든 n의 값을 올바르게 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점수는 싸그리 못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2점 둘 다 적어야 우리는 4점 중에 1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해야 1점 받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2점이죠. 여기 딱 끊고 2점이죠. 또한 과제 2에 대한 답을 적고 장점의 이유, 일단 과제 2에 대한 답을 적어야 되겠죠. 자,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한 가지 적으시오. 그리고 답을 적어야 돼요. 장점 한 가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이유를 분석적 점수와 방법 의미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그럼 1점씩, 그래서 2점이 되겠죠. 자, 장점, 동일한 채점자 내에서도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제가 신논투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분석적 점수와 방법은 주어진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수치화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냥 신논투에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잘 공부를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내용. 그래서 제가 포인트, 이거는 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취합해가지고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이제 받으면 이제 취합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야 함으로 새로운 함수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 뭐 사실 이거 고등학교 저는 이제 과외 같은 것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문제 사항들도 조금 나와요. 그다음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의 채점 기준표에서 단순히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덧셈 문제를 채점 요소로는 삼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n의 값을 구하지 못한 시점에서 답 구하기 부분의 점수는 애초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석적 점수와 방법이라고 무조건 채점 요소가 다 칼같이 100% 나눠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눠지는 않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채점 요소가 5개인데 2번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3, 4, 5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풀이라는 건 뭔가 하나의 어떤 이제 연결된 내용이니까 물론 딱 영역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2016학년도에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분석적 점수와 방법 부분이 시험에 기출에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똑같은 양식이 한 번 더 나온 걸로 보아 그냥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6학년도 그 문제 있거든요. 한번 또 보세요. 이거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답 구하기에서 모든 n의 값의 합을 정확히 구함. 이게 왜 채점 요소로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과외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 보면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좀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모든 n의 값만 구하여 쓰고 합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실수 정도만 딱 이게 문제 삼으려고 이 채점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즉 합을 구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논2에 보면은 그 분석적 점수와 방법으로 채점할 때 주의할 점으로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한 채점 결과가 다른 요소의 채점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라면 이제 뭐 세 번째 모든 n의 값의 모든 이거 보면서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바꾼다면은 사실 얘를 빼야 돼요. 그렇죠? 얘를 빼야 되죠. 그래야 안 겹치죠. 그럼 얘가 합을 정확히 구함. 이걸로 채점 요소를 삼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모든 n의 값을 정확히 구하는 걸, 그냥 내가 틀린 답이라고 그냥 뭐 예를 들어 3 더하기 4는 7 맞았다고 1점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n의 값을 구하지 못한 시점에서
얘도 마지막 것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진짜 좀 더 엄밀하게 하자면 그래도 이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모든 n의 값의 합을 정확히 구함이라는 채점 요소의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점수를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게 채점하는 건 중요해서 이게 보통 채점은 제가 딱 봤을 때 고등학교 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분석적 점수화 방법 의미와 채점 및 근거 하는 문제, 제가 여기서 문제 냈던 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 요소, 저는 조금 나아가서 채점 요소도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 채점 기준표, 그러니까 분석적 점수화 방법 물어보는 거하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점수화 방법에 대한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거 점수 부여하고 채점 요소 쓴 다음에 점수 부여하고 해당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부여하고 설명하는 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또 썼으면은 또 충분히 이번 시험 문제 잘 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총 7문제니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4번. 역시 변화. 이건 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 그래서 문자식 영역과 함수 영역을 통합하여 이제 변화와 관계 영역으로 제시가 된 거죠. 1호 계정과 2 계정을 비교하는 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출제를 했었어야 되겠죠. 여기 대표값 들어가는 것도 나왔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포인트는 없었는데 요거 토시 하나 틀리면 정답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 계정에 해당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딱 요것만 정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2022 계정의 내용 체계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자료화 가능성 영역에 이렇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자료집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드릴 텐데, 뭐 지금 안 드려도 방문가게도 다 산더미 같이 있고 제 블로그에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암기를 하라고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아마 강조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기본 이론 반에 변화관계 영역에 대한 기입형 문제를 또 출제를 했고, 제가 계속 막 변화관계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결 역량, 아까 연결 역량이 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연결 역량 물어봐야 되겠죠. 자,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태도 및 실천을 제외한 5가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건 약간 좀 규격을 조금 어긋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냈는데, 자, 요것도 냈었어요. 자, 중학교 수학의 영역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순서대로 쓰시오 해가지고 수화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여기 나오죠? 도형과 측정. 네. 답은 안 적어놨나 보네요. 어쨌든 뭐 이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도형과 측정, 자료화 가능성, 아까 나온 대로 요 4개를 순서대로 적는 건데, 요거였죠? 적는 건데, 이거 하면서도 또 변화와 관계 영역을 이제 1호 계정에서 문자식과 함수 영역을 합쳤다라는 설명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1월부터 이렇게 기본 이론부터, 특별히 기본 이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문제들도 좀 1년 동안 냈던 문제들 또 살펴봤는데 역시 임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통합 모의고사반에 빈칸 넣기 안 나오면 섭섭하겠죠. 아쉽게도 잘못 찍었어요. 여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기를 집었는데 뭐 아쉬울 뿐이지 당연히 대표값 여기서 공부를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모의고사를 풀어봤다면 빈칸 채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거 다 공부를 했을 것이고, 특별히 자료 가능성 영역에 중요하니까 여기를 잘 공부를 하셨으면 뭐야 병원한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제 3문제 남았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한 박교사 수업의 일부이고 나눈 대화이다 해가지고 쭉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르수의 교수학적 상황론을 보면은 여기에 개인화 배경화하고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또 시험에 안 나왔어요.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저는 또 여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모의고사반에서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다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개인화 배경화를 돕고 있다는 볼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근데 여기서는 박교사가
여기서 이제 주체가 박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화 배경화를 교사 입장에서 적었습니다. 답안에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하고, 그럼 얘가 1점. 이게 1점이에요. 놀랍게도 얘가 1점이죠. 그 다음, 탈개인화 탈배경화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교사의 발문 1점. 이건 뭐 본문에 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비너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비너가 나왔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기억의 용어를 쓰고, 이거 1점. 니은에 해당하는 함수학습과 관련된 어려움, 이거 제가 문제 또 그대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교사는 이렇게 열심히 물어봅니다. 평소에 연속이란 말을 들어보았나요? 하면서 뭔가 일상적인 언어로서의 어떤 연속과 관련된 얘기를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교사가 또 뭘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 막 연속 우승, 연속 촬영,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연속이네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개인화 배경화를 한 것이고, 문제에서는 박교사가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박교사에 초점을 맞춰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수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말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수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속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개인화 배경화를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끊어져 있지 않을 때를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박교사,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개인화 배경화는 이 두 가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연속이란 말을 들어보았는지, 수학과 관련해서 연속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그냥 본문에 있는 걸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수학에서는 몇 가지 조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탈개인화 탈배경화라는 건 연속의 조건 3가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걸 위한 이제 박교사의 발문이 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교사가 학생들의 탈개인화 탈배경화, 이게 뭐냐, 결국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읽어보면은 바로 이게 포인트. 그렇다면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일 조건을 말해볼까요? 해서 학생이 어떻게 돼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딱 탈개인화 탈배경화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일 조건을 말해볼까요가 바로 확인하기 위한 교사의 발문이죠. 이걸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개, 그러면 2점이죠. 그 다음 이제 교사들 사이의 대화죠. 오늘 수업 시간에 2개로 나누어진 함수가 있습니다. 이 2개로 나누어진 함수, 자, 얘를 잘 보면 1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기 때문에 연속이 맞는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정의보다는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지를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래, 웬만하면 그래요. 저도 이제 과외를 할 때 그냥 1 넣고 맞으면 연속이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는 연속의 정의를 생각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래서 약간 형식적 정의보다는 그래프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자, 비너의 관점이니까 개념 이미지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이건 개념 이미지 딱 그 5글자만 적으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쓸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함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학생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 이거는 이게 각각은 함수인데 함께 제시하면 함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 뭔가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뭔가 불일치, 이런 게 좀 있어요. 인식론적 장애. 그래서 학생 시의 어려움은 그 중에 하나로 사실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도 나타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나눠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를 뭔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함수라고 생각하는데, 2개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역사, 아까 말한 사람은 오일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거 포인트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화 배경화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문제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식의 변형 과정을 부르소의 관점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개인화 배경화 과정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풀어봤으면 개인화 배경화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서술을 하는 느낌이 왔겠죠. 자, 그다음 여기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비슷한 건 아니라서 조금 빨리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반에서 탈개인화 탈배경화 관련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개인화 탈배경화 측면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저는 뭐 발문으로 낸 건 아닌데 요걸 하면서 이제 교사의 어떤 탈개인화 탈배경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냈다면 발문이 이게 되겠죠.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제가 이 부분으로 설명했거든요. 딱 이게 발문이잖아요. 약간 형식은 좀 비슷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문하면 학생이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타일게이나 타일배경화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으면 타일게이나 타일배경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풀면서 또 친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다음 비너의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 관련된 문제, 또 이거 심화 이론반 할 때도 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자, 뭐 이건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 요거는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개가 연속이 아닌 걸로 했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딱 아니다, 맞다, 일단 그래프 봐도 끊겨 있잖아. 학생들이 딱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프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구나. 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론적인, 이게 고등학교 문제였으니까 딱 그때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풀어보면은 뭔가 딱 감이 오잖아요. 딱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거 공부했다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 굉장히 편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도 똑같아요.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제가 모음 답안을 보면 똑같이 썼습니다. 모음 답안에 딱 쓰면 어떻게 썼어요? 함수는 모든 정의역에서 한 가지 규칙이나 대수식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딱 이거 공부했으면 곧바로 맞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6번. 자, 넘어가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좀 볼까요? 자, 이게 보면 이제 두 문제 남았죠. 자, 구의 부피를 공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탐구활동 2와 3을 근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여기까지가 2점일 것 같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이 이제 명칭을 써야 돼요. 명칭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아마 이게 1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응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시고, 이게 1점일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1점, 그리고 순서대로 쓰고 1점, 여기까지 1점, 그리고 한 가지씩 제시하니까 얘가 2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4점을 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사전 지식이에요. 관련 정착 아이디어죠. 자, 파이 r제곱 h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B컷 실제 실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원뿔이 원기둥의 3분의 1이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탐구 1이.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직접 어떻게 돼요? 양팔 저울에다가 이제 딱 하면은 3배가 되는 것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원래 파이 r 제곱 h에서 3분의 1을 곱한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구의 부피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와 원뿔의 부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원기둥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3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탐구활동 2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V1이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V2, 원뿔의 부피 V2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파이 r 제곱 h임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탐구활동 3을 볼게요. 이제는 뭐하고 뭐랑 비교한다? 이제 뿔과 구의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관계를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팔저울, 아마 양팔저울을 안 했을, 양팔저울이 여기 이제 본문에 안 나왔잖아요. 했으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2개로 딱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원뿔의 부피와 구의 부피의 사이의 관계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V3는 2V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V3가 2V2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4개를 쓸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 틀리고요. 2개가 맞아요. 왜냐하면 H가 2R이에요. 지름이거든요. 2R이기 때문에 H 대신에 2R로 딱 바꿔주면 그래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딱 나와요. 그래서 구의 부피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건데, 제가 이게 실험을 통해서 구의 부피를 이끌어내는 건 또 한 번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봐야 되겠죠.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걸로 냈어요. 이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거 구의 부피 이렇게 이끌어내는 식
답을 보면 딱 이거예요. 그 활동을 통해 남은 물의 높이는 높이의 3분의 1이니까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다. 구의 부피. 저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구의 부피가 이끌어내는 것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 모의고사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다른 건 이제 까발리에리 원리를 통해서 나온 건데, 구의 부피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를 이게 이제 지도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낼 때 원뿔의 부피는 워낙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원뿔의 부피는 그냥 기둥의 3분의 1 누구나 거의 알고 있으니까 구의 부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봤으면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서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명칭입니다. 자, 도식으로 표현하는 건 영상적 표현이고요. 기호로 표현하는 거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걸 적어주시면 되고, 아마 제가 포인트에도 적어놨는데 기호적 표현으로 써도 뭐 그렇게 틀리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자, 영상적 표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도식이란 뜻이 이거예요.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도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이 직접 그림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모습으로, 물론 여기 음영 처리까지 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충 이런 모양으로 나타냈을 것이다.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면 상징적 표현은 항상 브루너의 이론은 활동적 표현을 기반으로 영상적 표현, 영상적 표현을 기반으로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는 물음사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호적 표현으로, 상징적 표현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답안을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활동의 결과를 도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구 하나에 원뿔 2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표시했고, 그 다음 요거 관계를 기호로 표현하시오 했을 때 R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물음사에 R이고 높이가 2 아닌 원기둥 부피, 이거를 적으시오라고 했으니까 물음 3에서의 얘기잖아요. 여기 기호를 표현하시오는. 그래서 R이 들어가면 감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음 4에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감점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제가 확신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감점의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음 4에 대한 기호로 표현하시오인데 이게 R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R에 대한 거를 썼으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물음 4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은 저는 약간 감점에 조금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정확히 잘 나눠져 있으니까 써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저랑 함께 편안하게 하면 문제가 굉장히 편안해진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뭐 이건 별거 아닌데, 그냥 브루너의 EIS 이론 관련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다. 뭐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뭐 애매하다고 볼 수 있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스트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수학적 모델링과 수학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품 상자 해가지고 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딱 쪼개가지고 얘 상자 만드는 이런 케이스죠. 그리고 최대 부피니까 미분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수학교사협의회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 딱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왠지 미국 수학교사협의회가 꼭 뭔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수학적 모델링을 낼 때 NCTM에서 이렇게 냈다라고 꼭 이렇게 내요. 뭔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되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데가 미국 수학교사협의회, 즉 NCTM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냈는데, 어쨌든 NCTM에 대한 게 또 이렇게 기출에 나왔으니까, 물론 뭐 그냥 없다 하더라도 수학적 모델링 공부는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는데, 다행인 것까지 아니지만 이걸 전체를 적으라고는 나오지 않았고 중간 부분을 이제 잘 적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다시 넘어가서 페이지가 24페이지. 자, 2단계의 이제 설명과 예시입니다. 자, 그럼 뭔가 기억 니은이 돼 있죠?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라는 거는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안 적었고요. 깔끔하게 딱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만 적었어요. 지금 보면 3단계 수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4단계 결론을 노출한다. 이게 겹치지 않죠. 그래서 저도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적었어요. 일단 이게 좀 포인트. 그 다음 현실주의적 수학교육 이론의 수학화 과정에서 이제 1단계를 하는 수학화 과정 설명하고 2, 3, 4단계.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응용적 수학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문제도 풀어 보셨겠고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가 나와 다의 1단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그럼 이제 수학적 모델링 1단계하고 수학화의 1단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2점, 그리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각각 1점씩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것부터 볼게요. 기억은 뭐예요? 그냥 이건 그대로 NCTM에서 했던 신논 1, 지금은 아쉽게도 이게 신논 3로 갔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 그래서 신논 3에 요거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럼 니은을 봤을 때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를 1단계로 하고 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그것만 적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일단 딱 보니까 없었던 게 뭐냐, 잘라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두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12-2x부터 그냥 가는 거니까 x로 두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 귀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낸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듯이 그것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겹쳐서 이렇게 2단계에 쓰는 건 감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X로 두는 거하고 필요하면 뭐 그림까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예시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니은은 그렇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세 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16학년도에 보면은 수학적 모델링의 1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실세계 현상을 관찰하여 내재된 문제를 명확히 구성함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만 서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16학년도에 수학적 모델링 설명이, 그러니까 뭔가 요인들과의 뭐 관계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그걸 뭐 명확히 알아낸다는 거 그런 거 다 빼고 문제사항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만 서술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2016학년도 기출문제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니은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이제 가운데 해당하는 것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원래는 1단계의 뜻은 이거예요. 자, 문제사항을 명료히 밝히고 사실 중요한 요인을 찾는다, 이것도 있는데 2016학년도 수학적 모델링 설명에는 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빼도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의 수학화, 현실주의적 수학화에서는 현실 세계의 문맥을 직관적으로 탐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영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그 뚜껑이 없는 최대 부피를 갖는 직육면체 모양의 소품 상자를 만드는 것으로 문제사항을 어떻게 해요? 명료하게 밝히면서 바로 현실적인 문제사항을 제시했죠. 탐구를 했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반영된 게 딱 요 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이렇게 했고요. 당연히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 관련해서 안 내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현실주의적 이론에 뭐 이제 바탕을 둔 수학화 과정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과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실 세계의 문맥을 직관적으로 탐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평적 수학화, 수직적 수학화 이렇게 출제를 했었으니까 역시 뭐 이걸 풀어봤으면 뭐 또 이게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출 해설, 그리고 뭐 분석, 그리고 어떻게 또 적중 관련된 게 있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잘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분 하시고 또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출해설 및 적중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